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전시회 소개로 찾아왔습니다. 해나의 전시회 가는 길 9번째 에필로그입니다. 오늘은 4편의 전시를 준비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전시라 꼭 영상으로 기록해서 보관하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시는 타니아 말모레오의 아나카오나스 리벤지입니다. 타니아 말모레오는 1975년 46세의 여성 작가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 태생의 스웨덴 도미니카계 미국인이고요. 노르웨이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하고 알토스대 차번 디자인 스쿨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의 작품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가는 초상화와 신체적 표현을 통해 여성의 힘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작품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며 반짝거립니다. 그래픽 디자인과 일러스트레이션, 순수미술을 전공한 그녀의 행보가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요. 이번 전시 아나카오나스 리벤지는 여성 타이노 부족장 아나카오나의 이야기를 12점의 그림 속에 담았습니다. 아나카오나는 오랫동안 카리브 문화에서 여성의 권력과 저항의 상징으로 1500년대 현재의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 섬의 부족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복자인 콩키스타도레스에 첩이되는 것을 거부한 죄로 처형됩니다. 이 이야기가 12살의 타니아 말모레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중학교 때부터 내 잠재의식 속에 조용히 존재해왔고 남성 영웅의 시대에 여성의 힘과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가부장적 규칙 내 여성의 복종과 수용이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내 예술의 주제였으며 이번 전시는 심리적 구속에 대한 다양한 감정적 반응에 초점을 맞췄다. 길을 이끄는 힘과 저항에 대한 은유로 아나카오나를 사용하며 사회적 제약과 편견으로부터 해방된 여성들의 비네트에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엮어냈다. 그녀가 어떻게든 자랑스러워할 거라 믿고 싶다. 12점의 그림은 아나카오나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의 특징은 커다란 눈인데요. 그녀는 작업할 때 눈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눈은 그 사람 고유의 에너지를 담아내잖아요. 그녀의 그림 속 인물은 크고 영롱한 눈빛 속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작품 속 눈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강인함과 섬세함, 그리고 슬픔과 강인함이 함께 느껴집니다. 강인하면서도 섬세하고 강인하면서도 슬픈 거죠. 이렇게 강인함과 섬세함과 슬픔과 그럼에도 강인함이 함께할 때 섬세하고 단단한 이야기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타니아 말모레오의 그림 속 눈빛의 반짝임, 나뭇잎의 반짝거림, 바람에 찰랑거리며 흔들리는 머릿결은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나토리아는 작가 타니아 말모레오가 마음속에 깊게 간직했던 여성인데요.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그녀가 인물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여성으로서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은 박경리 선생님인데요. 강인하고 단단하고 불꽃 같았던 선생님의 글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매년 통영을 그리워할 정도예요. 여성으로서의 걸기와 주체성을 20대와 30대의 저의 내면에 심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타니아 말모레오에게는 아나토리아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며 박경리 선생님과 선생님의 작품 토지의 서의가 생각나더라고요. 남성 영웅의 시대에 여성의 힘과 저항의 상징이었던 아나토리아를 기억하는 타니아 말모레오의 전시. 전시는 엘리제레 갤러리에서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전시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당신의 이야기 속 영웅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뉴욕을 좋아하시나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저는 2년에 한 번씩 뉴욕을 방문했는데요. 4번을 방문하는 동안 저는 뉴욕의 4계절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뉴욕을 오가는 동안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건
동네의 불빛과 대문인데요. 석양이 지고 머물던 집으로 돌아올 때 공기와 창문 너머의 노란 불빛들이 굉장히 따스하게 남아있어요. 문 밖의 이야기와 집안의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소개할 전시는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빛이 머무는 자리인데요. 이 전시를 보는 내내 저는 제가 사랑하는 뉴욕이 떠올라서 마음의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그림 속에는 집, 창문, 바람에 흩날리는 커튼, 창문 너머의 바다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래되어 아름다운 집 벽에는 나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요. 앨리스 달튼은 50년의 작품 활동을 통해 빛을 연구한 화가입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도 빛이 머무는 자리이거든요. 그녀의 작품 속에는 오래되어 아름다운 집이 등장하고요. 그 집 벽에는 나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서 햇볕이 선명함을 더 느끼게 하는데요. 그림자가 있어서 빛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 말이 전혀 진부하지 않은 말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이번 전시에서는 그녀가 50여 년간 그린 작품 활동을 총망라하는 80여 점의 그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앨리스 달튼 브라운은 1939년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 댄빌에서 태어나 뉴욕에서 활동 중인 82세의 미국 현실주의 화가입니다. 인공과 자연의 요소가 만나는 장면 속에 빛이 드리우는 모습을 탐구하는데요. 사진으로 착각할 만큼 세밀한 유화 작업이 특징입니다. 자연과 인공적인 소재의 대비를 섬세하게 그려내는 점이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작품의 특징인데요. 빛, 물, 바람이 어우러진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정갈하고 평화로운 휴식을 하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됩니다. 1부 빛과 그림자, 2부 집으로의 초대, 3부 여름바람, 4부 이탈리아의 정취. 그녀는 뉴욕주 이타카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요. 구름이 많이 끼는 이타카의 느지막이 뜨는 햇빛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그림자에 영감을 받아 극사실주의 화풍을 확립합니다. 그녀의 작품은 몇 번의 전환점을 가집니다. 1980년대까지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나누는 경계로 시선을 옮기던 그녀의 그림은 1990년대 중반부터는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장면들로 전환됩니다. 2000년대에는 친구의 집에서 본 창가 장면이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이 되어서 그녀는 커튼이 있는 물가의 풍경을 그리게 됩니다. 햇볕에 반짝이는 물결의 윤슬과 바람에 날리는 커튼, 방해 가구들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넉넉한 여백을 담아냅니다. 이번 전시를 보면서 그녀가 50여 년의 시간 동안 한결의 흐름으로 작업해온 이 빛에 대한 탐구가 제게는 너무 멋진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82세의 회고전을 가진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왕성한 작업들을 보면서 그 한결의 흐름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를 계속 확장시켜간 어른의 모습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역시 앨리스 달튼 브라운처럼 멋진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살아온 것보다 더 살아야지 이제 앨리스 달튼의 나이가 되긴 하는데 너무너무 멋진 할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전시를 보며 제 마음에 떠오른 단어는 기억이었어요. 창문 너머 나뭇잎에 반사되는 햇빛이나 오래된 창문에 비친 노란 조명을 볼 때면 저는 뉴욕이 그리워지는데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잘들 지내시죠? 네, 잠깐 인사를 하고 그렇게 저는 그럴 때마다 뉴욕이 그리워지는데요.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작품들을 들여다보며 그리운 곳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가진 따뜻한 기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운 것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앨리스 달튼 브라운 전을 놓치지 마세요. 이번 전시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그림자가 있어 빛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떠오르는 전시입니다. 60년대 잡지 속 한 컷 만화를 부활시킨 것 같은 위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무를 경계로 남녀가 서 있는데 두 사람의 표정을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상상됩니다. 잠시 이 그림을 보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나요? 데이비드 살레의 이번 전시 현실의 연금술은 그가 팬데믹 기간 동안 작업한 트리 오브 라이프 시리즈의 신작 8점을 소개합니다. 소개한 8편은 연작이지만 스토리의 맥락을 파악하긴 힘듭니다. 관객은 각각의 그림을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살레는 1952년 출생, 현 69세의 픽처스 제너레이션 소속의 미국 화가입니다. 이 픽처스 제너레이션은 영향력 있는 시각 예술가 집단이라고 해요. 데이비드 살레의 기존 작품들은 상당히 박력 있고 매운맛인데요. 그럼에도 살레 특유의 위트가 있습니다. 이번 연작은 사파의 형식이라 조금 더 사랑스러운 위트가 가미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들이 더 편했어요. 다양한 상상과 해석을 불러일으켜 보는 내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각각의 컷이 연결되지 않고 맥락이 없으니 관객이 무궁무진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의 작품들에서 20세기 향수가 느껴지는 데이비드 살레의 작업들.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수집한 이야기가 풍부할수록 작품 속 인물들은 생동감을 얻을 겁니다. 저는 이번 전시 작품들을 보면서 각각의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야기를 읽는 것과 이야기를 만드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이야기를 만든다는 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적 자료들이 필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데이비드 살레의 작품을 보며 제가 다짐한 건 의외로 역사적 뉴스들에 대한 자료 수집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스토리텔링하며 융합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살레의 지난 작품과 이번 작품들을 보며 상상력은 자산이라는 생각을 곧잘 하는데요.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 놓치지 마세요. 이 전시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현실의 연금술은 구체적인 상상 속에 있다. 무명의 시기 없이 주목받으며 계속 성장한 행운의 스웨덴 출신의 사진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성공의 재료는 바로 상상력. 상상에 상상을 더하는 지점에 에릭 요한슨의 시선이 있습니다. 만약 상상력이 재산이라면 그는 40도 안 된 나이에 이미 벼락부자이자 우량주입니다. 그런데 그냥 행운이라고만 말하기엔 작업은 대단히 섬세합니다. 마치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애셔와 마그리트 사이에 에릭 요한슨이 있는 것처럼요. 이 작품들 보면서 뭐야 현대판 마그리트야 뭐야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애셔와 마그리트는 일상의 소재를 통해 현실에 없는 것들을 표현해낸 현실주의 작가들입니다. 실제로 에릭 요한슨은 애셔와 마그리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치밀하고 섬세한 현실주의를 담아내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하고 존재할 수 없는 세계를 그려냅니다. 에릭 요한슨 작업의 특징은 초현실적으로 보이거나 불가능한 장소들도 전부 현실의 세계의 소품을 이용하여 촬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고 후가공이 오래 걸리죠. 우리를 제한시키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에릭 요한슨은 1985년 스웨덴에서 태어나 체코 프라하에서 활동 중인 사진작가입니다. 사진 촬영과 포토샵을 이용한 후보정 작업을 통해 초현실주의적 느낌의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전시를 보는 내내 상상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한계는 어디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에릭 요한슨은 자신이 만들고 싶은 세계, 상상하는 세계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데뷔 초기부터 촉망받은 작가인데요. 그럼에도 그의 미천은 전혀 바닥나지 않고 무궁무진하지요. 자연, 집, 숲속, 도로, 우주 등 어디서든 무얼 보든 그의 시선 속에서 새로운 세계로 창조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완성도 높은 상상력을 보여주는 그의 작품들. 그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아이디어와 계획. 긴 과정과 몇 달 동안의 수정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2단계, 사진 촬영. 구현하고자 하는 장면을 위해 재료를 모으는 촬영을 합니다.
불가능한 장소들도 현실 세계의 소품을 이용하여 촬영합니다. 현실주의는 작은 디테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는 카메라로 모든 작품의 요소들을 직접 촬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단계 포토샵. 이 과정에서 중간중간 작업을 멈추고 얼마 지난 후 돌아와 새로운 눈으로 작품을 바라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는 1년에 고작 8개 정도의 작업을 만들어낼 뿐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작품들이 굉장히 섬세하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영감은 이 세상의 작은 디테일과 대조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의 대부분은 제가 자랐던 스웨덴 지역을 배경으로 하며 모든 아이디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가 자란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저의 작품의 일관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전시의 특징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작품들. 둘, 작가의 신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유일한 국내 전시. 내년 3월에 다음 전시가 진행됩니다. 셋, 미디어와 결합하며 더욱 새로워진 전시. 넷, 다양한 연출로 구성된 포토존. 에릭 요한슨의 전시가 무척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상상력이라는 자산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매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야 하는 콘텐츠 기획자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상상력이 자산이라는 생각을 누구보다 자주 합니다. 자신이 쌓아온 카테고리와 영향받은 것들의 창고가 넉넉할수록 꿰어 엮을 것이 풍성해지죠. 저는 이런 카테고리를 쌓기 위해서 마케팅 기술과 브랜딩 공부에만 집중하진 않았고요. 오히려 디자인, 미술, 문학과 음악을 많이 공부합니다. 예술사와 철학을, 클래식과 인문학을, 그리고 전시를 통해 만나는 작가들의 콘텍스트를 정리해 갑니다. 이렇게 공부해가는 것들이 훨씬 깊고 넓게 저의 창고를 채워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바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무용해 보이는 노력인데요. 에릭 요한슨의 전시를 보면서 저는 이런 무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쌓아온 카테고리들이 결국 상상력을 만드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상력을 자산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스웨덴의 젊은 작가 에릭 요한슨. 그의 상상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기대해 봅니다. 이 전시에 대한 해나의 한 줄 요약은 상상력은 가장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전시를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전시들이 작품 뒤에 많은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전시였어요. 이게 전시 기간이 길지 않게 남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전시장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해나의 전시에 가는 길 10번째 에필로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